나는 그를 사랑했다. 그를 안고 그에게 키스하고 그의 지친 어깨를 주무르며 밤을 보냈다. 낮에는 그에게 보고서를 올리고 그의 지시를 받으며 깍듯이 대통령님이라고 불렀다. 밤이 되면 나는 그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세상이 그를 박재현 대통령이라고 부를 때 내게 그는 그저 재현 씨였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가끔 거울 속의 나를 보며 중얼거렸다. 회색빛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50살의 김민준. 평범한 출판사 직원. 그런 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의 은밀한 연인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모든 것은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되었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 내 삶의 어느 한 지점에서부터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이혼한 지 10년, 아들과 딸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난 지 오래였다. 아침 휴답시,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넥타이를 매고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내 하루의 시작이었다. 저녁 유협없이 퇴근 후에는 집 근처 작은 서점에서 책을 읽거나 혼자 국밥 한 그릇을 먹는 것이 전부였다. 내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 같았다. 규칙적이지만 아무런 의미도 설렘도 없는 내 이름은 김민준. 나이는 50살이다. 한때는 시인이 되고 싶었던 문학 청년이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결국 출판사 편집자가 되었다. 평생을 책과 함께 살았지만 정작 내 삶의 책은 한 페이지도 더 이상 쓰이지 않는 듯했다. 결혼이라는 제목의 책은 이미 오래전에 덮었고 자식들이라는 후속작은 그들만의 이야기로 흘러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닌 그저 책장 한 구석에 꽂힌 낡은 책 같은 존재였다. 그런 내 삶의 한 줄기 빛이, 아니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친 것은 지난 가을이었다. 우리 출판사가 대통령의 회고록 출판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모두가 흥분했고 나는 편집부장으로서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되었다. 대통령의 회고록이라니 평생을 평범하게 살았던 나에게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첫 번째 회의는 청와대에서 진행되었다. TV에서만 보던 그 거대한 건물 안에 들어서자 나는 괜히 주눅이 들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 우리는 대통령 집무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그를 처음 만났다. 박재현 대통령. 화면 속의 그는 늘 자신감 넘치고 강인해 보였지만 실제로 본 그는 예상외로 깊은 피로와 고독을 감추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권력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우리와 악수하며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다. 그는 말했다. 내 삶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아닌 한 인간 박재현의 이야기를 말이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말 속에는 알 수 없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나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조금씩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대통령이라는 거대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한 남자의 쓸쓸함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그저 한 명의 편집자일 뿐이었지만 그의 회고록을 작업하는 동안 나는 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의 비밀스러운 삶의 일부가 되는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내가 대통령의 개인 비서가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아니, 어쩌면 운명이었다. 회고록 작업을 위해 매일 청와대에 출근하면서 나는 그의 옆에서 그가 한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조금씩 엿볼 수 있었다. 그는 늘 완벽한 정치인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 가면 아래에는 깊은 고독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은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그곳에는 생기가 없었다. 책상 위에는 늘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고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방이 저에게는 가장 외로운 곳입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초안 작업을 위해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대통령은 잠시 쉬러 들어왔다가 나를 보고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말 속에서 나는 나의 외로움을 보았다.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작은 아파트가 나에게는 가장 외로운 곳이었으니까 나는 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는 수년 전 사고로 부인을 잃었고 그 후 재혼하지 않았다. 자식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언론에서는 그를 국민의 아버지라고 칭송했지만 정작 그의 진짜 가족들은 그의 곁에 없었다. 그의 일상은 기계적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국정을 살피고 회의에 참석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지만 그 모든 일정이 끝나면 그는 홀로 남겨졌다. 거대한 청와대 안에 갇힌 한 마리 외로운 새처럼 나는 그를 관찰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아팠다. 그는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늘 수면 부족에 시달렸다. 한 번은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그가 책상에 엎드려 잠든 모습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깊은 피로로 굳어 있었고 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어깨에 덮어줄 얇은 담요를 찾아 헤맸다. 그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동정심이었다.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떠나 한 사람으로서의 그가 안쓰러웠다. 어느 날은 그의 집무실에 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박재현과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두 아이가 활짝 웃고 있었다. 사진 뒤에는 날짜와 함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을 빼앗아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나는 그에게 회고록에 대해 물었다. 대통령님,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는 먼 곳을 응시하며 조용히 대답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을 잊기 위해 이 자리에 왔을 때, 그의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때부터였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대통령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가진 한 남자, 박재현으로 보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단순한 편집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나는 그의 일정에 맞춰 커피를 준비하고 그가 좋아하는 잔에 따라주었다. 밤늦게까지 일할 때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곁에 놓아두었다. 나는 그에게 내 삶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다. 나의 이혼, 나의 자식들, 그리고 내가 가진 작은 꿈들에 대해 그는 조용히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공유했고 그 순간 우리는 대통령과 비서가 아닌 두 명의 외로운 중년 남성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내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김민준 씨, 혹시 저녁 식사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나는 그가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청와대 안의 작은 식당으로 향했다. 그날 밤 나는 그와 함께 밥을 먹으며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혼자였는지 깨달았다. 그의 옆에서 먹는 평범한 식사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나를 자신의 은밀한 공간으로 이끌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는 나를 청와대 본관이 아닌 다른 건물로 안내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작은 길을 걸었다. 낯선 풍경에 나는 긴장했지만 그의 차분한 발걸음을 따라갔다. 그가 도착한 곳은 본관에서 한참 떨어진 작은 별채였다. 겉모습은 평범했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따뜻한 간접 조명, 벽난로에 은은한 불꽃, 그리고 오래된 책들이 가득한 서재, 집무실의 냉랭함과는 거리가 먼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이었다. 마치 그의 진짜 내면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여기는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공간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그리고 생각할 거리가 많을 때 주로 여기에 옵니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권위적인 대통령이 아닌 그저 따뜻한 공간을 갈망하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는 내게 직접 커피를 내려주었다. 커피 향이 방 안가득 퍼졌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곳은 제 아내가 살아있을 때 저희 가족들이 함께 했던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여기서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그는 아내의 사고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 생긴 스트레스로 인한 부주의였다는 것을 나는 처음 알게 되었다. 그는 아내의 죽음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제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내 삶의 공허함이 그의 삶의 상실과 묘하게 겹쳐졌다. 나는 이혼 후 아이들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원망하지 않았지만 나 스스로가 실패한 가장이라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근본에는 모두 상실과 고독이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그저 한없이 외롭고 서로를 이해하는 두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이야기를 했다. 저도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가끔은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곳에서 저만 혼자인 것 같은 내 말이 끝나자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깊은 공감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밤 그 작은 별채에서 만났다. 낮에는 그는 대통령이었고 나는 그의 비서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그저 박재현과 김민준이었다. 그는 내게 하루 동안의 피로와 고민을 털어놓았고 나는 그의 지친 어깨를 마사지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그가 좋아하는 잔에 따라주었다. 때로는 간단한 간식을 만들어 가져가기도 했다. 그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나의 따뜻한 손길에 익숙해졌다. 그는 나의 존재에 점점 더 의존했다. 하루라도 나를 보지 못하면 불안해했고 나의 손길을 찾았다. 그는 말했다. 민준 씨, 나는 낮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정작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어.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 같아. 그의 말은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그의 존재로 인해 나의 공허함을 채워나갔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퍼즐 조각처럼
그렇게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한 권의 회고록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더 이상 회고록 작업을 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회고록은 핑계일 뿐이었다. 낮에는 대통령의 공식 일정에 맞춰 움직였고, 밤이 되면 나는 그의 비밀스러운 안식처로 향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각자의 가면을 벗어던졌다. 나는 더 이상 편집자 김민준이 아니었고, 그는 더 이상 대통령 박재현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온기를 갈망하는 두 사람이었다. 나는 그를 재현 씨라고 불렀고, 그는 나를 민준 씨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 호칭은 우리 관계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평범한 일상을 선물했다. 그가 좋아하는 매운 갈비찜을 직접 만들어 가져갔고, 그의 집무실 근처 작은 카페에서 사온 샌드위치를 함께 먹었다. 그는 늘 격식을 차린 요리만 먹었지만, 내가 가져간 소박한 음식들을 더 좋아했다. 그는 말했다. 민준 씨가 가져오는 음식은 늘 사람 냄새가 나요. 내가 잊고 살았던 것들. 그는 나에게 자신의 과거를 더 깊이 이야기해 주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평범한 변호사였을 때의 이야기, 아내와 함께했던 소박한 신혼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에 대해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얼마나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권력이라는 옷을 입기 전에 그는 그저 평범한 행복을 꿈꾸던 한 남자였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삶의 공허함을 조금씩 채워나갔다. 나는 그의 지친 어깨를 주무르며 그의 힘든 하루를 위로했다. 그는 나의 손길을, 민준 씨의 손은 마법 같아요. 굳었던 어깨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에요. 라며 좋아했다. 그가 나의 존재를 진심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을 때 나는 왠지 모를 뿌듯함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이 관계는 과연 어디로 향하는 걸까? 밤이 되면 그는 나를 안고 잠들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당황스러웠지만 그의 품은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그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민준 씨, 당신 없이는 이제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의 말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나는 단지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내게 더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 그의 존재에 익숙해져 버렸다. 어느 날 밤, 나는 그의 옆에 누워 잠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깊은 잠에 빠진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TV나 신문에서 보던 강인하고 완벽한 대통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고단한 삶을 살아온 한 남자일 뿐이었다. 나는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남자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나도 이 남자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우리의 관계는 점차 깊어졌다. 낮에는 철저히 대통령님과 비서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밤에는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는 연인이었다. 그는 내게 따뜻한 눈빛을 보냈고 나는 그에게 정성스러운 손길을 선물했다. 그는 나의 존재에 중독되었고 나는 그의 의존에 행복을 느꼈다. 우리 사이에는 어떠한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나는 이 관계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세상의 눈을 피해 숨어야 하는 존재였다. 대통령과 그의 비밀 연인이라니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놓을 수 없었다. 그의 따뜻함은 나의 얼어붙은 삶을 녹여주었고 그의 외로움은 나의 공허함을 채워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었고 동시에 위험한 관계였다.
그리고 이 비밀스러운 관계는 곧 세상에 드러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우리의 은밀한 관계는 행복했지만 동시에 늘 불안감에 시달렸다. 낮에는 그를 대통령님으로 대해야 했고 밤이 되면 재현 씨로 돌아왔지만 그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가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알았고 나 역시 그의 따뜻함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숨을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세상은 이미 우리를 향해 눈을 돌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소문이었다.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이 최근 한 출판사 편집자와 가까이 지낸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나의 평범한 외모와 지위를 보며 그럴 리가 없다고 일축했지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나는 출근할 때마다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느껴야 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나를 벌거벗겨 놓고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민준 씨, 괜찮아요. 어느 날 밤, 그가 내 손을 잡으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마음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같았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소문은 소문일 뿐이니까요.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소문은 종종 진실의 그림자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그 그림자가 현실로 드러나는 사건이 터졌다. 한 인터넷 매체에서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며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충격적인 제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에는 내 이름과 함께 내가 청와대를 오가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사진은 내가 밤늦게 청와대 별채를 드나드는 모습이었다. 기사는 노골적으로 대통령의 비밀스러운 밤을 암시했고 순식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기사를 읽었다. 나의 평범했던 삶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회사에서는 연락이 빗발쳤고 동료들은 나를 피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은밀한 관계는 세상에 폭로되었고 이제 모든 비난과 손가락질을 감당해야 할 차례였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재현 씨였다. 나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와 미안함이 느껴졌다. 민준 씨,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모두 해결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쏟아졌다. 그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할까? 아니면 나를 모른 척하고 이 위기를 모면하려 할까? 하지만 그는 내 예상과는 다른 행동을 취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그를 향하고 있었고 나는 TV 화면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천천히 입을 열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최근 불거진 저의 사생활에 대한 의혹에 대해 직접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김민준 씨는 저의 회고록 작업을 도와주는 소중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단순한 비서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의 말에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을 이어나갔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그 어떤 정치 연설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지난 수년간 홀로였습니다. 권력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제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김민준 씨는 따뜻한 위로와 깊은 이해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의존했고 그에게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합니다. 나는 TV 화면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고백은 단순히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외로움과 상실을 세상에 고백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그는 대통령의 권위와 명예를 모두 버리고 오직 인간 박재현으로서 내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나는 그의 진심에 감동했고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기자회견 이후 세상은 뜨겁게 들끓었다. 나는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비난받는 사람이 되었다. 수많은 언론들이 나를 찾아왔고 내 과거를 파헤쳤다. 나의 이혼 사유부터 내가 살아온 평범한 삶의 모든 것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대통령의 불륜 상대, 권력을 이용해 출세하려는 남자, 치졸하고 비열한 인간 등 온갖 비난이 쏟아졌다. 아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아빠 말 좀 들어줘. 딸. 하지만 딸은 내 말을 끊고 소리쳤다.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빠는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딸의 말에 나는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내 이혼은 내가 외도를 해서 생긴 일이 아니었지만 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내가 사랑한 사람을 위해 용기를 냈지만 그 용기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칼이 되어 돌아왔다. 대통령의 자식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아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아버지의 행동을 비난했다. 아버지의 사생활은 존중하지만 그분의 행동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의 말은 나를 향한 것이기도 했고 그의 아버지를 향한 것이기도 했다. 나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 역시 갑작스럽게 드러난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삶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외롭게 살았을 아버지를 이해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상처가 더 중요했다. 그러나 박재현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모든 비난을 홀로 감당했다. 그는 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그는 언론과 끊임없이 싸웠다. 저는 한 인간으로서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 삶에 빛을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이 관계는 거짓도 죄악도 아닙니다. 단순히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는 일부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미안했다. 나 때문에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존경받는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의 업적은 모두 가려졌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재현 씨, 이제 그만해요. 이 모든 것을 끝내요. 하지만 그는 나의 손을 잡고 강하게 말했다. 아니, 민준 씨,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주길 바라는 것도 변하지 않아. 그는 그 어떤 정치적 위기보다 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나와 자신의 사저로 돌아왔다. 나는 그와 함께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정리했다. 회사를 그만두었고 아파트 계약을 해지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듯이 나도 그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세상의 비난을 마주했다. 그의 사저 앞에는 매일같이 기자들이 진을 쳤고 우리는 밖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험악한 시선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 나는 그의 곁을 지켰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나의 존재만으로도 큰 힘을 얻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았고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공격을 버텨낼 만큼 강해지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큰 아군이 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기자회견 이후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이었다. 특히 재현 씨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들은 나를 만나자고 했고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분노와 상처를 마주해야 했다. 재현 씨는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나는 혼자 가겠다고 했다. 그들의 아버지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싶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재현 씨의 아들과 딸은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생각으로 저희 아버지에게 접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신 건가요? 나는 그의 말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회고록 작업을 위해 만난 편집자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분이 대통령이라는 직함보다 한없이 외로운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딸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외로운 사람, 저희 아버지가요. 아버지는 저희에게 늘 바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외롭다고요. 그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그들의 상처를 이해했다. 그들 역시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는 평범한 자식들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두 분의 상처.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두 분의 아버지께 다가간 것은 제 삶의 공허함을 채우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혼 후 외로웠고 제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았을 때 그분께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공유했고 그 속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 그게 사랑인가요? 저희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 옆에서 그림자처럼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남자와 사랑이라니. 저희 어머니를 2번 죽이는 겁니다. 그들의 분노는 당연했다. 나는 그들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저도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분의 어머니께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 그분을 이해하고 사랑했던 분이셨다고요. 하지만 그분께서는 어머니의 죽음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 관계는 그분을 잊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두 분의 어머니께서는 분명히 그분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나의 진심 어린 말에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말했다. 저희는 아버지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은 저희는 아직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거절이었지만 나는 그들의 진심을 느꼈다. 그들은 단순히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두 분이 이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분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이 남은 인생을 외롭지 않게 보내실 수 있도록 그분의 곁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들은 나를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나를 비난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작은 희망을 보았다. 그들이 언젠가는 우리의 관계를 이해해 줄 것이라는 희망. 우리는 세상의 모든 벽과 싸워야 했지만 그 싸움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그 어떤 비난과 압박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해지고 있었다. 기자회견 이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재현 씨는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임기를 조용히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나의 곁에서 평범한 일상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그는 매일 아침 내가 끓여주는 커피를 마셨고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우리는 함께 신문을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후에는 마당에 나가 화초를 돌보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었다. 그의 손은 정치인의 손이 아니었다. 흙을 만지고 풀을 뽑고 물을 주는 그의 손은 그 어떤 연설보다 진실되게 느껴졌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이 좋았다. 권위와 명예를 모두 내려놓고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민준 씨, 이 꽃의 이름이 뭐였죠? 그가 한 송이 꽃을 들고 내게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수국입니다. 재현 씨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잖아요. 그는 잠시 멍하니 꽃을 바라보다가 나에게 말했다. 맞아. 그랬지. 내가 이걸 왜 잊고 있었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가면을 쓰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주는 존재가 되었다. 물론 우리의 삶이 평화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매일같이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고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심지어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재현 씨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존재는 내게 가장 큰 위안이 되었다. 그는 말했다. 민준 씨,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라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내게 큰 용기를 주었다. 나는 그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가장 나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내 삶은 의미를 되찾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었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존재였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재현 씨의 임기가 끝나는 날, 그는 조용히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대통령이 아닌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지난 5년간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임기 중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저의 삶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의 삶을 되찾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의 마지막 연설은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었고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진심을 전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그 어떤 정치인의 미소보다 따뜻하고 진실되었다. 나는 그와 함께 세상의 모든 편견과 비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
우리는 서울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시골 마을로 거처를 옮겼다. 재현 씨의 별채와 비슷한 작지만 아늑한 목조 주택이었다.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뒤로는 숲이 우거져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시작했다. 더 이상 경호원도 수행원도 없었다. 그저 두 사람이었다. 민준 씨, 비빵 냄새가 좋네요. 아침 일찍 일어나 빵을 굽는 나를 보며 재현 씨가 말했다. 그는 잠에서 깬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이런 것도 좋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이 냄새는 권력의 냄새보다 훨씬 좋아요.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찡했다. 그는 평생을 권력의 냄새에 둘러싸여 살았을 것이다. 이제야 비로소 삶의 진정한 향기를 맡게 된 것 같았다. 우리의 하루는 소박하고 평화로웠다. 아침에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마을 뒷산으로 산책을 나갔다. 나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었고 그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나는 그를 재현 씨라고 불렀고 그는 나를 민준 씨라고 불렀다. 그 호칭 속에는 우리가 함께 이겨낸 모든 시간과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이 담겨 있었다. 물론 세상의 편견은 여전했다. 가끔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낯선 눈으로 바라보았고 나는 그들의 시선을 느낄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재현 씨는 그럴 때마다 내 손을 더 꼭 잡았다. 괜찮아요. 민준 씨. 그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말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재현 씨의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들은 우리를 찾아왔고 나는 긴장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그들은 재현 씨가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나에게 말했다.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말에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오랜 시간 동안 닫혀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재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 삶에서 가장 큰 용기를 냈을 때 너희들의 마음을 얻게 될 줄은 몰랐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의 삶에 대해 궁금해했고 나는 그들에게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그들이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랐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힘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고 더 큰 사랑을 만들어냈다. 우리의 삶은 평온한 호수와 같았다.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충만함이 가득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이나 편견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면 그의 옆모습이 가장 먼저 보였다. 그 모습은 나의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밤이 되면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그의 심장 소리는 내게 가장 편안한 자장가였다. 민준 씨, 비빵 냄새가 꼭 우리 이야기 같아요. 어느 날 아침 빵을 굽던 내게 재현 씨가 말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처음에는 딱딱하고 차가웠던 밀가루 반죽이 뜨거운 불을 만나 부드럽고 따뜻한 빵이 되잖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외로웠던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나 따뜻한 빵처럼 변했으니까. 그의 비유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따뜻한 불이 되어주었다. 우리는 함께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를 했다. 나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고, 그는 내가 좋아하는 깨씹 장아찌를 담갔다. 우리의 식탁은 소박했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풍성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함께 산책을 나갔다. 마을 뒷산에 올라가 노을을 바라보며 우리는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재현 씨는 가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 씨,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원히 혼자였을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재현 씨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 삶은 여전히 공허한 채였을 겁니다. 재현 씨가 저에게 삶의 의미를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큰 구원이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더 이상 젊지 않았다. 우리의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다. 하지만 우리의 눈빛은 여전히 젊고 따뜻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손을 잡고 산책을 했고 서로에게 기대어 잠이 들었다. 어느 날 나는 텃밭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재현 씨는 놀라 달려와 나를 부축했다. 그는 내가 아프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마사지를 해주었고 나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흘렸다. 민준 씨,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의 허리가 되어줄게요. 그의 말에 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존재였다. 젊은 날의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견고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따뜻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가 가득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어느 맑은 가을날, 우리는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재현 씨는 조용히 눈을 감고 내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순간에 감사했다. 우리는 서로를 구원했고 함께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채워나갔다. 이 이야기는 비극이 아니었다. 우리의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였다.